아,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김석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동을 왔다 갔다 해도 문제는 없는 거죠. 온라인으로 송출되는 건 몰랐습니다. 그건 줄 알았는데 화장도 좀 하고 이러왔을 건데. 목소리가 원래 좀 지금 같지는 않은데 제가 코로나 걸렸다가 격리 해제된 지 2주쯤 됐는데 아직까지도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계속 잠긴 상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발표하는데 이쪽에서 보니까 야, 동아대학교 참 디테일이 강하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올라오니까 제가 오면서 이게 시작하면 교수들 보통 1시간 정도 하니까 잠깐 한다 해놓고 시간 꼭 지켜야 되겠다 싶어서 시계를 보고 올라와서 시계를 봤는데 앞에 보면 시계가 다 놓여져 있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특히 이제 1주기 대학혁신 지원 사업이 작년에 끝이 났고 이제 2주기 1차년도 성과도 이제 올해 2월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 과정에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바뀌면서 중앙정부가 지역대학이나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특히 이제 고등교육 정책과 재정에 지방정부에 대한 이양이라고 하는 큰 흐름이 있고요.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이미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이 고등교육 재정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좀 이따가 데이터를 보시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특히 이제 한국의 경우 OECD 국가하고 비교해 보면 고등교육 재정은 거의 한 0.6 정도, 이렇게 한 60%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초등교육은 뭐 사실은 굉장히 좋은 OECD 평균보다 월등한 수준의 재정 확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중앙정부나 밖에서 얘기할 때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의 확보가 제일 선행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재정의 확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조금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인크리멘털하게 이렇게 조금씩 되는 거는 변화와 혁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항상 주장했던 게 크리티컬 매서여야 한다. 정말 변화를 정폭시켜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재정의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정부 들어서 고등교육 재정의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을 하고 실제 정액을 위한 많은 노력을 정부 의회가 했습니다. 해가지고 원래는 2023년에 아시는 바와 같이 3조 2천억 원 정도 정액을 하려고 하다가 전국의 교육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중등 교육에 투입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조 2천억 국세분 그걸 다 옮기려고 하다가 저항에 부딪혀서 50%만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조 7천억 원 정도를 고등교육 재정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고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올해 이제 1조 7천억 원 정도 하면 내년에 일부 정액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3년간은 1조 7천억 플러스 알파 정도의 재정이 전국의 고등교육으로 투입이 될 거다 하는 것이 또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와 같은 고등교육 재정의 투입이라고 하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의 변화가 있는데 이런 재정 확보 계획을
포함해서 고등교육이 정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 조금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컨트리 레벨에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대학혁신지원사업, 오늘 이 성과 교류회를 하고 있는 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과거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는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향후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 연구 결과가 있는 것도 있고 저 사견이 담겨져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100% 적절한 그런 솔루션은 아니다. 참고는 하시면 좋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제가 식사 시간에 앉아서도 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이 현재 경제 규모로 보면 세계 뭐 12, 11위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IMD의 연구 결과에 그 보도 자료에 따르면 국가 경쟁력은 어쨌든 20위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등교육의 경쟁력입니다. 대학 경쟁력은 보시다시피 40위권에 항상 맴돌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주요국 1인당 교육비 규모로 일단은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결국 이 위에 있는 게 고등교육이고 아래가 초중등 교육인데, OECD 평균 대비 보시면 한국의 고등교육 같은 경우는 64%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해 초중등 교육은 142% 가까이 됩니다. 초중등 교육에 집중이 많이 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어제 제가 시의 교육위원회 회의 가서 이 부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장한테 저는 3조 2천억 원 고등교육으로 다 재정 투입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 사실 희망이었다. 그런데 반 정도 됐는데 이거 점진적으로 좀 늘려야 되지 않겠나. 방법은 물론 이 지방재정 교부금에서 다 가지고 오는 것, 이걸로는 안 될 거니까 또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했고 일부 공감을 해드렸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재정 부분도 있지만 이 학령인구 감소 부분입니다. 뭐 일부 조금 좋아졌다가 뭐 이런 추세선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추세선은 우하향하는 추세고, 이게 2050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학 입학률, 등록률이 어떻게 변할지 이런 것도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일본의 자료인데 일본도 크게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 큰 특이점은 요즘 여기저기서 등장하는 이 디지털 대전환입니다. 현재도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 사실 이 디지털 대전환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이 과정의 하나로 봤지, 이게 이렇게 갑자기 우리 생활 곳곳에 대학 교육 현장에 그리고 경제 산업 현장에 이렇게 다가올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불운인지 행운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디지털 대전환은 상당히 많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변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은 2020년 2월점에서 인터넷 사용률을 체크를 해보니까 2월 이후 3월에 급속하게 이용률이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생활 깊숙이 다가와 있는지. 오른쪽은 일본의 경우입니다.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이 요 시기에 폭발적으로 인터넷 사용률이 늘어났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여러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저는 항상 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 기반의 힘과 소프트웨어 기반의 힘이 융합하는 것, 이걸 디지털 대전환의 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은 밸류 애디드 하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시대를 대표하는 것은 결국 데이터 드리븐 시대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축약이 되어집니다. 과거 전통적인 제품, 자본, 물리적 이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팩터들이 이제는 지식 정보의 중심과 집약, 그리고 정보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는 시대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교육 부분에 있어서 큰 변화는 결국은 전통적으로는 왼쪽에 있는 것과 같이 이 교육기관에서 일자리 필요한 일반적인 교육을 통해서 결국 이제 퇴직할 때까지 요 교육이 인정을 받고 통용이 되던 시대였다면 지금은 결국은 교육, 일자리, 퇴직, 그 이후에 재학습이라고 하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리스킬링이라고 하는 이 교육 요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결국은 리스킬링과 리커런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아주 대세가 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2018년에 세계경제 포럼에서 나왔던 걸 제가 하나하나 번역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뭐 일부 잘못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18년하고 22년, 18년 현재 과거 그때하고 22년에 어떻게 스킬 부분에서 포커싱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정리를 해둔 것이었는데 순위에 있어서 변동은 있었지만 18년 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디지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많이 등장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22년 이후부터 해서 쇠퇴할 내용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과거 대학 교육에서 또 중등 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런 것들이 쇠퇴일로에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도 이 경영 전략 전공하는 교수인데요. 실제 경영학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이런 것들이 쇠퇴하고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이 기능적인 접근, 그런 부분의 중요성이 이제는 점점 쇠퇴해가고 아주 근본적으로 분석사고, 능동학습, 창의력, 또 비판사고, 이 감성지능, 이와 같은 본질적인 부분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하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학 교육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제일 뒤에 있는 리스판스 부분,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학들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 신문이나 여러 워크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내용들입니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주기 3년간 이루어졌던 대학혁신 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주기 사업 8점에서 과연 대학혁신 지원 사업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돼야 될까 하는 부분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에이스 사업, 우리 요 앞에 통합전의 에이스 사업의 성과를 한번 봤습니다. 그때 에이스 사업을 수행했던 대학과 미수행했던 대학 간의 격차는 상당했습니다. 통계학적으로는 굉장히 significant하게 디퍼런스가 존재했습니다. 그 얘기는 교육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했고, 재정의 투입 효과, 또 에이스 사업의 효과가 굉장히 대학 현장에는 많이 나타났다, 이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년부터 시작해서 1주기 대학혁신 지원 사업이 맨 처음에
143개 학교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9년부터 점진적으로 사업비가 조금씩 정액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이제 2주기 작년부터 시작한 건 뭐 7,950억 원 돼 있지만 이것보다 또 중간에 늘어났습니다. 구조조정하는데 투입되는 돈들이 좀 늘어났죠. 어쨌건 현재 153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주기의 핵심 성과 지표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부에서 이 자료 모아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결국 전인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총강좌수 이 부분 세 개 핵심 지표 모두 다 상승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단 하나 이 재학생 충원율은 환경 변수의 영향으로 감소한 것이 유일하게 핵심 지표에서 떨어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성과 지표는 이런 그대로 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성과 지표를 선정해서 이걸 관리하면서 대학을 경쟁력을 더 강화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전체 보시면 교육연구 산학협력하고 기타 영역이 있습니다만 기타 영역 빼고 앞에 세 개 핵심 영역에서 자율성과지표 모두 다 보면 13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자율성과지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석은 좀 다르게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효과적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정량 말고 정성평가 결과를 보면 먼저 첫 번째로 교육혁신 영역입니다. 제일 중요한 우리가 대학혁신 지원 사업이 에이스 사업을 쭉 이어받은 그런 느낌이 드는 교육혁신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교육혁신 영역의 성과가 참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정성적으로 보면 발전 단계별로 보면 모든 153개 대학들이 기획 단계, 구축 운영 단계, 고도 확산 단계 보면 이 중에 구축 운영 단계가 집중이 많이 돼 있더라. 모든 사업들이. 그래서 이후에는 이 고도 확산 단계 쪽으로 조금 무게 중심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걸 위해서 결국 오늘 또 이 자리를 마련하고 이번 달에 그 9일, 11일에 있는 백석호에서 열리는 전국 대학혁신 포럼도 이런 것들을 우리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영역 7개에서 특히 교육혁신 분야에서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서 우리 동아대학교도 앞으로 2주기 2차년도, 3차년도 계획들을 수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 영역 관련해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보통 이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성과하고 오리엔테이션 보면 연구 쪽이 조금 교육보다는 방점이 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영역에서 학부생하고 대학원생의 소위 리서치 주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주요를 했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연구가 결국 교육을 리딩해가는 선도, 주도해가는 이런 효과성은 존재했고 또 대학혁신지원사업이 타재정지원사업하고의 연계성을 통해서 각 대학이 추구하는 발전계획,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보니까 타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연구 분야의 성과 이런 것들을 높이는 데도 상당히 기여를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세 번째하고 네 번째, 특히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학들이 교육 인프라뿐만이 아니고 연구 관련한 인프라 구축 이 부분 물론 이게 연구냐 교육이냐 하는 건 있지만 두 개가 공이 같이 쓰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인 산학협력 부분은 여러분 보통 각 대학들이 아주 잘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학생의 취창업 역량 강화 부분이 아주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타 혁신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2주기 2차년도 접어들면서 뭘 해야 될까 이 부분인데 여기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들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취사 선택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대학혁신 지원 사업이 제가 최근에도 이제 보도 자료들이나 이런 보고서를 자주 보곤 하는데 이 대학 혁신을 위한 전략적 계획 요게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략적 투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조건이 이 투자의 장기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혁신을 위한 재정 투자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소 단위가 5년에서 7년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퍼포먼스 매저하거나 실질적인 변화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지금 요번에도 2주기라고 하지만 사실 3년이니까 다 못해도 6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학 현장에서 특히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3년 끝나고 나서 2주기 넘어갈 때 4년차 갈 때 직원 승계 문제부터 시작해서 머리가 아픕니다. 안 해도 되는 행정적인 그런 리포트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이게 비용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저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재정당국이 결국은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요구하고 교육부하고 협의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1주기 하면서 저도 대학혁신 지원사업 전체를 지휘를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만 우리가 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대학혁신 지원사업 각 대학들이 아름답게 수행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데이터와 결과가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투입이 되지 않고 성과를 아름답게 만드는데 재정이 투입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찾아서 앞으로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요 두 번째 있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면서 동시에 153개 대학들이 주구장창 재단과 교육부에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비 배분과 집행의 자율성 확대, 지난주에 교육부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하면서 저 포함해서 5분이 와서 교육부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었습니다. 과연 자율성이라고 하는 이걸 얼마나 지켜줄 것이냐. 교육부나 재단에서는 당연히 2주기 사업에서 특히 현 정부에서는 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규제 부분을 특히 완화시키는 것, 또 철폐하는 쪽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사립대학이 많이 얘기를 해서 저는 사립대학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경상비, 특히 인건비 부분, 이 대부분 아닙니까? 강가나 이런 거 포함해서 이거 좀 쓸 수 있게끔 해달라. 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일반적인 다른 항목의 경우에는 이 자율성을 굉장히 강화해 주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이 경상비 부분은 어느 정도 제도 가이드라인은 두지 않을까 하는 저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완전히 풀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교육부가 설명할 때는 어쨌든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 지난주에 하면서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하면 일반 대학에서는 교육부가
재단이 안 되는 것 빼고 다 하게끔 해준다 생각할 수 있는데 경상비 인건비는 일단은 얼마나 될지 그거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네거티브 아니지 않느냐. 차라리 경상비는 제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라. 차라리 그러면서 몇 프로까지 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라고 말은 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요구도 할 거고요. 대학들도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그 자리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가 자율성 쪽을 담보를 해주려 그러면 평가 부분을 완화를 해야 된다. 그런데 2주기 사업에서 평가를 옛날에는 제가 처음 기획처장 할 때 총괄협의회 맡을 때 그 당시에 평가 등급을 3등급으로 나눴습니다. S, A, B로 나눠가지고 처음에는 등급 간 격차도 한 20% 이상 차이 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최소화를 했습니다. 3등급이긴 하죠. 그런데 지금 다시 5등급으로 넘어왔습니다. 5등급으로 넘어온 걸 저는 이해는 합니다. 재정당국이나 교육부 입장에서는 지금 약 1.4배 정도로 대학 혁신 지원 사업비가 올해 늘어나는데 이걸 아무런 컨트롤을 하는 수단 없이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등급을 좀 늘리고 인센티브를 조정하고 하는 부분인데 지난주에 저는 가능한 한 3등급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고 이미 교육부는 5등급 한다고 나갔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인센티브 간극이라도 좀 줄여달라. 그래가 그나마 1주기 동안에 대학들이 함께하고 공유하고 협력하는 이런 컬처 자체를 만들었는데 이게 무산이 될 수 있다. 그걸 살릴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에는 재미있게 우리 부산도 얼마 전에 보니까 한 6개 대학이 공동 세미나를 하고 하던데 지난주에 서울에도 고대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홍릉 지역 대학 혁신 포럼 7개 대학이 같이 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쟁이 답은 아니다. 적절한 경쟁도 유도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조치. 그건 결국은 평가 등급을 조정하는 것과 인센티브 부분을 조정하는. 우리 대학은 아까 동아대학교 우리 A등급을 받았다고 기획처장님 말씀하셨는데 A등급 받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게 B등급 될 때는 엄청나게 대학한테는 임팩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잘한 대학, 아주 잘한 대학과 아주 못한 대학 간의 격차를 두면서 좀 전체를 잘할 수 있게끔 유인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거의 패배주의에 빠질 정도로 20-30억 차이 나가지고 사업하는데 힘 빠지게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에는 이제 재정당국이나 교육부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여기에는 우리 대학 내부의 그런 문제입니다. 첫째는 아까 우리 총장님도 영상으로 축사를 해 주셨지만 최고 경영자인 총장님의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학의 그 총장님들의 리더십을 아주 물론 이렇게 제가 말씀하는 것처럼 다이코토머스하게 이렇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주 극단적으로 나누면 하나는 굉장히 자유방임형 리더십이 하나 있고 한쪽은 굉장히 변혁적인 리더십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적어도 대학 혁신과 관련해서는 자유방임형 리더십보다는 변혁적 리더십이 효과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면 구성원들의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은 굉장히 많다는 것. 그래서 적어도 최소 4년 이상 되는 이런 총장님들이 경영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 대학혁신 지원 사업도 결국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여 교직원들도 총장님만큼 혁신 지향성과 교육 혁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함께 공유하는 이러한 오리엔테이션이 존재해야만이 된다.
그게 아니면은 결국 지원 선생님이나 교원들이 이건 추가적인 어디셔널 노력을 투입해야 되고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부가적인 업무가 되기 쉽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좀 적어도 마인드셋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것. 이걸 위해서는 세 번째, 참여 교직원들에 대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이거 파이낸셜 리소스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평가, 승진, 뭐 교원 같으면 연구년 지원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학교만의 독창적인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대학에서도 기획처를 중심으로 해서 처장할 때 이 부분을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항상 제가 이래 강조하는 게 우리 대학 본부는 특히 기획처는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은 학습 조직으로 전환을 좀 하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직원 한 분이 빠져나가더라도 혹은 처장이, 부처장이, 단장이 빠져나가더라도 조직 자체가 학습 조직화하면 모든 경험이나 노하우나 지식이 조직 내에 항상 상존할 수 있다.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강조를 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우리 직원 선생님들한테, 교원들한테도 그 얘기했지만 내가 기획처장 하는 동안은 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70대 30 룰 반드시 지킨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비부터 시작해서 뉴벤처 같은 것들을 할 때는 항상 70대 30 룰을 지키겠다고 공언을 했고 실제 수행을 많이 했고 그걸 재단하고 이런 데서 성과 발표할 때도 우리가 70대 30 룰을 지키면서 어떻게 해왔는지 이걸 많이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그렇죠. 저희 국립대 사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5년 내내 A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 금방 제가 했던 요 지침을 철저하게 지켰는데요. 이 30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제가 아래에 eliminate 하는 것, reduce 하는 것, raise 하는 것, create 하는 것 네 가지로 나누면 보통 대학들은 3개년 사업을 하면 이 마지막에 있는 creating 하는 새로운 뉴 비즈니스 쪽을 가능한 한 좀 하려고 안 합니다. 왜 이게 기획부터 시작해서 실행, 평가, 피드백 이 과정이 또 새로운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거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항상 얘기할 때 밸런스를 좀 맞춰라.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혁신을 위해서는 제거할 건 25%는 반드시 제거하자. 그리고 감축시킬 거 있는지 찾아보고 감축. 그리고 강화시킬 것 그 이상 강화하자. 그리고 이것 다 하고 남는 거 있는데 요걸 뉴 비즈니스 쪽으로 항상 해가지고 이걸 대학이 변화하는 교육 혁신 하는데 아주 중요한 동력으로 삼아라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매년 새로운 거를 몇 가지씩 항상 뉴벤처를 넣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저희가 사업계획 보고하고 평가할 때마다 그걸 강조를 해갖고 재단도 설득을 하고 평가위원들도 많이 얘기를 했더랬습니다. 그것 자체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프로젝트가 그러하듯이 이 페일러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페일러 자체가 우리가 크게 뭐 그것 때문에 못하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페일러 하긴 했지만 투입하고 프로세싱 하면서 얻었던 이 학습 효과라고 하는 건 여전히 조직 내에 남기 때문에 그런 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할 얘기가 많지만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성과관리 관련해서 동아대학교 이제 잘 하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부산대학교가 요 성과관리 부분이 저 기준에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는 성과관리센터가 부산대는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IR 쪽하고 강화를 좀 많이 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께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기에서도 공유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통해서 지역대학 성과관리센터 이런 거 부산 같으면 4년제 14개가 있는데 지역 공동의 이런 성과관리센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대학 모두가 교육혁신을 도모하고 전체 성과를 제고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1주기 그 성과하고 2주기에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는 걸 말씀드렸고, 요건 이제 요것만 하면 한 2시간 정도 떠들고 싶은 마음인데, 그래도 제목이라도 우리가 보면서 고민을 함께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등교육의 대학 혁신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저는 이거 누가 뭐래도 1번으로 항상 얘기합니다. 기재부 재정당국자하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들이 OECD 평균 GDP 대비 1.1% 정도 돈 주면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 되겠나? 그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죠. 적어도 근데 필요 조건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충분 조건이 되려면 여기에 맞춰서 대학들의 혁신 노력이나 이게 배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적어도 이게 돼야 한다. GDP 1.1%가 GDP 대비 1.1%가 OECD 평균이면 평균은 맞춰주고 우리 하자. 그러면 이게 결국은 크리티컬 매스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 아니겠나 해놓고 나서 대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대학의 성과가 나타나는지 그걸 보자. 그래서 요건 두 가지로 저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고등 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요번에 이제 작년 연말에 되었던 요 방식 맞다. 근데 희한하게 이게 3년 한시성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한시적인 법률입니다. 3년 지나고 나면 이거 끝날 겁니다. 물론 이어질 수는 있겠죠. 그럼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이 특별회계만 가지고 안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 동아대학교 같은 이 사립대학들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면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이라고 하는 걸 탄생시킬 수도 있지 않겠나. 이 부분은 저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 재정을 통해서 1.1% 수준까지 못 간다면 앞에 있는 특별회계에 더 많이 보태야 되겠죠. 다행스러운 것은 교육부가 아래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 3조 2천억 정도를 증액시키겠다. 그런데 이번에 50% 목표 달성밖에 못했습니다. 이미 목표는 뒤로 또 넘어갑니다. 24년, 26년에 3조 플러스 2.5조 정도로 보태겠다고 했고 27년에는 GDP 대비 1.1%까지 가겠다고 했는데 저 생각엔 이 목표는 조금 뒤로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육부는 재정당국의 마지막 컨펌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교육부에서는 이런 플랜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요거는 요번에 이제 3조 2천억 원에 해당되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요거 만들면서 세출 예산 편성하면서 제가 교육부 TF에 들어가서 하면서 TF 전체를 같이 연구하면서 그때 이제 그 국제화 문과 쪽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거기에서 아주 일리 있는 얘기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지역대학만 위한다 하는 정도 그런 게 중앙정부에서는 보이는 정책도 있었습니다. 있었긴 했는데 지역대학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얘기를 지역특화형 비자할당제 전면 실시하자 그래 했는데 부산시가 요번에 이거 뭐 110명 정도 되는 거 사업 받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시발점일 뿐인데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전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 그다음 두 번째 이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욕심입니다.
지역대학 외국인 유학생 할당제 도입하죠. 이거 외국 학생들이 한국 오는데 너가 부산에 몇 명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얼마나 이거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한국에는 안 맞는 겁니까? 근데 오죽 답답하면 지역대학에서 이런 의견도 나왔다. 심지어는 GKS 장학사업에서 지역할당. 근데 오히려 GKS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장학금 주는 거니까 요거는 좀 할당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조금 해서 이런 얘기들 나왔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요거에다가 보태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포럼에서도 이 부분 얘기를 좀 했고, 그리고 기재부의 국장님이 이 고등교육 관련해서 자문회의 한번 하자고 해가 거기서 만나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한 3군데에서 강조를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좀 생각의 전환을 하자.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학령인구 감소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학령인구를 지금부터 열심히 늘려도 20년은 돼야 이게 효과가 나오는데, 그때까지 어쩔 거냐. 한국에 있는 지방대학 다 망할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민정책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까지는 결혼이민, 한국에 있는 남성들이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해가지고 한국인이 늘어나는 정책인데, 효과성은 결국 이것도 20년, 30년 혹은 10년 지나야 이게 나오는. 그리고 또 하나의 대안이 기술 이민입니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유학 이민 쪽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야말로 미국식 영주권제도 도입하자. 이건 특수한 분야가 되겠죠. 국가의 번영과 안전과 관련된 이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분야에 한해서는 고등교육, 특히 대학원 교육이나 이 부분에서 유학생 영입하면서 영주권까지 고려하는 이런 정책으로 전환시키자. 이게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 아닌가. 그리고 그럴 시점이 되었다. 언제나 뭐 우리가 미국을 얘기할 때 멜팅팟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용광로처럼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랑은 그 당시 교육받기로는 단일 민족이었습니다. 이 글로벌 시티즌십 얘기하는데,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에 영구적으로 이게 맞는 건가? 그 오리엔테이션은 유지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는 글로벌 국가들의 이민정책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할 때가 되었다. 이거 바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어제 교육위원회 가서 이 부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위원회가 주로 하는 것이 초중등 교육 쪽인데, 고등교육 쪽에서 직업계 교육하는 실업계 교육기관이죠. 고등학교. 여기에도 이제 학생이 적으니까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금방 얘기했던 이 부분, 고등교육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거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대체로 생각들이 비슷하게 흘러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과정에서 대학 정원 배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귀화 허가 조건이라든지 요거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인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논의해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대학의 영주권 남발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 그다음에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대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 하자 했는데, 막상 한국에 부산에 외국인 유학생이래 뽑아놓고 영주권 주겠다 하니까 졸업하고 나서 또 서울로 다 가는 이런 문제, 이것까지 어떻게 맞겠냐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새로운 문제입니다. 우리 대학원에 있는 학생한테 부산에 대하여 한번 네 학부부터 부산에서 학위과정하고 대학원까지 다니고 있으니까 부산에 대해서 글 한번 써봐라. 부산의 도시경쟁력 하고 써라 했더니, 야, 외국인의 눈으로 보는 부산의 경쟁력이 이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인으로서 부산, 또 부산 시민으로서
부산을 보는 시각하고 외국인이 보는 시각은 참 다르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5분만 하겠습니다. 더 할 건 많은데 미국식으로 우리 한국의 고등교육 또 고등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인구 감소 시대에 인구정책 부분에서 이 부분 고민을 좀 몇 달 전에 이거 했는데 그 이후에 뭐 보니까 이민청 문제하고 이런 것이 계속 등장되건데 아마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 아이디어를 쓰게 되었던 주 내용도 이 책을 읽고 미국의 미래와 연구중심대학이라고 하는 책 저기에 제가 한 3분의 1 정도 번역을 했었는데 여기에도 보면 미국은 국가적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그린카드 부분을 아주 전면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저 하지 않겠습니다. 요게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또 저 오면 차 타고 오면서 신문하고 이거 쭉 보니까 한계대학 부분 우리 동아대학교는 뭐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미래 2050년 되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길지 우리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 관련해서 제일 쟁점은 한계대학을 뭐 지정할 때 지금 유형화되어 있습니다만 회생 가능 대학과 회생 불가 대학, 자발적 퇴출 대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두 가지는 우리가 차치하고라도 세 번째 있는 자발적 퇴출 대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대학들을 과연 정책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유인을 해낼 거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퇴로를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재정적인 부분, 세제상의 부분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정원에 몇십 프로 이하밖에 못 뽑는 이런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퇴로를 만들어주고 지역에 또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게끔 하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딱 하면 항상 등장하는 것이 오너십을 가진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대학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오너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정책이 필요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이게 쟁점인데 아마 국회 안에서도 정당 간에도 의견 차이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사유재산권을 일부 인정해줘야 된다 하는 게 있고 아니 교육기관인데 공공의 교육기관이 사업 안 하겠다, 교육사업 안 하겠다 하면 그거로 쉽게 말하면 환수해야지 무슨 개인재산 인정해준다 말이고 하는 두 쪽이죠. 그런데 저 생각에는 이 부분이 언젠가는 정리가 될 것이고 이 한계대학 퇴로 부분에 대한 정책이 유의미하게 이루어지면 이건 역시 학령인구 감소 시대 지역대학의 경쟁력 부분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것도 넘어갈 건데요. 제가 요 동아대학교, 이거 요번에 그 세출 예산 TF 할 때 교육부에 요대로 제가 올렸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이건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뭐 했냐면 최근에 경희대학교 김종영 교수라고 하는 분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책도 내고 막 엄청나게 많이 하고 국회에서도 저도 가서 토론도 하고 했는데 그거 할 때 이 서울대 수준의 세계적인 대학을 지역에 9개 정도만 10개 만들자니까 서울대 포함이죠. 하자는 건데 이건 결국은 하면 그러면 서울대 수준은 안 돼도 우리가 대충 예측을 해보면 지역에 있는 거천국립대 내지 동아대학교 같은 사립대학 대구 같으면 또 특정 사립대 이런 게 아마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해서는 교육의 엑셀런스 수월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정책 성과가 있는데 그래서는 곤란하다. 그래가 제가 보완하는 전략으로 두 번째 지역대학 중에
글로벌 학문단이 이를 한두 개씩은 육성을 하게끔 하자. 일종의 특성화인데 요건 제가 GAU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지역에 예를 들어 부산에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같은 글로벌 대학이 될 수 있는 대학도 있지만 학교 전체가 그렇게 못 되는 대학이 있으면 그 경우는 한 대학이 적어도 한 학문 분야에서는 글로벌 명문 학문 단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GAU, 글로벌 에카데믹 유닛이라고 하는 것을 한 개씩 발굴을 해주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정책으로 이거 된 거는 글로컬 대학 육성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사업화가 됐어요. 그래가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랬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대학혁신 정책이나 전략 구조화를 이렇게 하면서 교육과정 혁신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를 많이 정리를 해보면 나노 디그리, 마이크로 디그리, 융합 전공, 자율 설계 전공, 그리고 학과 학문 단위 간 칸막이 제거, 요 방법들을 우리 지금 획기적으로 한번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자. 중간에 있는 요거는 지금 각 학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요건 교육 방법의 혁신부터 시작해서 많은 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요건 그대로 가자. 제일 아래에 있는 대학 구조의 혁신이라고 하는 요거 좀 도모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립대학의 대학 혁신, 대학 구조 혁신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립대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사립대학의 통폐합 관련한 부분을 좀 오픈을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마지막에 당구장 표시했습니다만 좀 레디컬하긴 한데 사립대학의 M&A 부분까지도 사기업처럼 고민하는 그런 시점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요거는 해외 전문가가 대학교육혁신에서 생각나는 거 한번 정리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4개 정도는 교육이고요. 5번째, 6번째는 R&D 연구 쪽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이제 산학협력부터 시작해서 대학의 사회적 기여 공헌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대학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국내외 대학교육 혁신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긴 시간,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이용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우리 동아대학교가 과거 우리 부산 지역에서 또 전국에서 동아대학교가 과거에 누렸던 그런 명성과 지위를 되찾는데 우리 대학혁신 지원 사업이 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아대학교가 지역의 명문 또 우리나라의 명문대학으로 부상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발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